뉴턴과 맥스웰의 업적으로 인해서 20세기의 과학자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창조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수정했을지도 모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라는 문장을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으로, 그리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다 라는 문장을 맥스웰의 방정식으로 수정했을지도 몰라요. 이처럼 인간은 수학과 과학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자연, 신의 언어를 해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디까지나 거시세계에 한정한다면 말이죠. 그러나 이 미시세계 운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 도입된 고전 통계학을 비롯해 여러 과학적인 발견과 시너지를 일으키며 미시세계의 역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확률론적 접근을 취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귀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결정론적 관점을 견지했었던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여러 물리학자들은 신은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으로 그들을 일갈하면서 이 확률론적 접근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닐스 보어와 같은 젊은 이론 물리학자는 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지 마라 라는 일축을 가하면서 굉장히 이 확률론적인 접근과 결정론적인 접근에 팽팽한 신경전이 숱하게 있었어요. 그러나 이 과학사의 흐름은 이 미시세계의 역학을 확률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게 되고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이 태동하게 되죠. 양자역학 1편은 양자역학이라는 이론 체계가 어떤 과정을 통해 구축이 되어가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리학 원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이 대부분이라서 새롭게 공부하는 내용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 정도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흑체 복사라는 물리적인 현상으로부터 양자역학이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그러면 흑체 복사가 무엇인지 정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할게요. 일반적으로 이 물체는 열복사를 통해서 전자기파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이 물체의 온도가 어떠한지에 따라 방출되는 파장의 크기가 달리 결정이 되는데요. 보통 온도가 높을수록 짧은 파장 영역대의 빛들이 방출이 되고, 반대로 온도가 낮을수록 파장이 긴 영역대의 파동 빛들이 방출이 됩니다. 이러한 열복사 과정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의 역학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고전 물리학으로 설명하기 힘든 현상들을 많이 마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동안 양자역학이라는 이론 체계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고, 어찌됐든 우리는 흑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겠네요. 흑체라는 것은 굉장히 이상적인 물체로서 흡수되는 모든 빛을 반사하는, 모든 빛을 흡수하고 그 흡수한 빛을 모두 반사하는 그러한 이상적인 물체입니다. 이 여기에서 방출되는 빛들의 어떤 역학적인 관계를 수학적인 수식으로 잘 설명하는 두 개의 사례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슈테판 볼츠만 법칙과 그리고 빈의 변이 법칙이에요. 슈테판 볼츠만 법칙은 이 방출되는 전자기파의 에너지가 물체의 온도에 비례하더라. 근데 비례의 그냥 비례 말고 온도의 4대5에 비례한다더라 라는 그 관계를 수학적인 모델로 설명하는 것이었고, 빈의 변이 법칙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방출되는 이 전자기파의 최대 파장 에너지 밀도는 물체의 온도에 반비례하여서 결정이 된다는 것. 이건 아까 우리가 열복사를 통해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온도에 반비례한다라는 관계를 설명하는 수식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슈테판 볼츠만 법칙과 빈의 변이 법칙은 고전 연력학 통계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수학적 수식으로 설명이 잘 되는 현상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고전 연력학 관점으로 만들어진 수식이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이 하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자외선 파탄 현상이죠. 이 레일리와 진스는
진동수 영역에서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이 고전 통계학 관점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수식을 유도해요. 이 수학적 수식의 관계를 보자면 에너지의 밀도는 진동수의 제곱에 비례하는 관계라서 진동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에너지 밀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야 합니다. 여기 선생님이 가리키고 있는 곡선이 레일리진스 수학적 수식이 가리키는 그래프예요. 그런데 실제 진동수 영역대에서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 밀도를 관찰을 하면 물론 레일리진스 수식에서는 진동수 영역이 낮은 부분까지는 설명을 잘 합니다. 다만 자외선 영역을 벗어나는 진동수 영역대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에너지 밀도가 급격하게 푹 꺼져 버려요. 이렇게 파탄 나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요. 이게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 레일리진스 공식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졌습니다. 플랑크는 자신이 수정한 레일리진스 식으로 빛이 어떤 진동수 영역에 있든지 그 에너지 밀도의 변화를 굉장히 잘 설명을 해내요. 따라서 그는 이 자신의 수식을 설명할 수 있는 타당한 물리적인 모델이 필요했고 실제 1900년 자신의 후속 논문에서 그 물리적인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는 어떤 진동자를 가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다만 이 진동자의 실체에 대한 명확한 답은 회피한 채 이 진동자의 에너지가 상수값 h와 진동자의 진동수 f를 곱한 값의 정수배에 해당하는 만큼으로 정의가 되어야 그 여러 현상들을 잘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게 논문의 취지였어요. 사실 플랑크는 논리적인 사고 대신에 직관적인 사고를 발휘해서 속된 말로 답을 찍어낸 거죠. 이 답을 찍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의 가설이 갖는 의, 이 양자화된 숫자로 자연현상을 이해하는 이 시발점에서 양자역학이 태동될 수 있다는 포인트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논문 투편 어디에서도 양자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이 양자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논문은 1905년 아인슈타인의 광전효과 논문입니다. 이 아인슈타인은 빛의 아날로그적인 속성과 이 원자의 디지털적인 속성의 불합치함을 지적을 합니다. 이 빛의 근원이 되는 원자는 불연속적인 띄엄띄엄한 속성을 갖는 반면 막상 그 원자에서 방출되는 빛은 연속적인 속성으로만 표현이 돼야 한다는 맥스웰의 이론이 탐탁지 않았던 거죠. 이 디지털적인 원자와 아날로그적인 빛 사이에는 우리 인간의 인지 능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착시 현상이지 않을까라고 지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디지털화 시대 낯설진 않아요. 우리가 접하는 디지털화된 이 기기를 통해서 접하는 영상이나 음악 모두 아날로그적인 것들이죠. 사실 우리에게 이 수초, 1초 동안 24개의 이미지를 제시하면 우리는 그것을 이미지로 인식하지 않고 영상으로 인식을 합니다. 하물며 이 초당 24개의 이미지인데 원자 하나에서 수억분의 1초, 수조분의 1초 동안 발생되는 빛을 결단코 이게 연속적인 무언가로 말할 수 있는 절대적인 건 너무 불합리하다라는 아인슈타인의 논리죠. 그는 이 인간의 인지 능력이 갖는 한계에서 교묘하게 허점을 파고 들어가 이 빛 자체도 디지털화된 속성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는 것이었고, 이 플랑크가 설명하지 못했었던 진동자의 실체가 바로 빛이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내비치게 되죠. 실제로 그 아인슈타인의 주장은 10년 뒤 실험 물리학자 밀리컨에 의해서 사실로서 검증이 됩니다. 이처럼 빛이라는 게 양자화된 에너지 덩어리라는 개념은 나오는 순간 과학적 상식이 되었던 건 아니고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서서히 차츰차츰 상식이 되어갔던 개념이었어요. 빛이 입자적인 성질을 보인다라는 사실을 암시했던 현상이 바로 광전 효과였고, 이 광전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아인슈타인은 광양자론을 사용합니다.
아인슈타인의 광양자론에 따르면 빛이라는 것은 양자화되어 있고 그 광자라는 기본양들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빛의 에너지 또한 정수배, 불연속적이다라는 게 포인트였죠. 그 제안에 의하면 진동수 F의 빛의 알갱이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져요. 다시 말해 빛이라는 것은 빛 알갱이, 광자의 불연속적인 집합이기 때문에 그 광자 한 개가 갖는 에너지 HF의 정수배로만 빛의 에너지가 정의되어야 한다라고 본 거죠. 예를 들어서 빛 알갱이가 4개인 빛 에너지는 HF가 4개가 있으니까 4HF만큼의 빛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5HF가 될 수도 있고 6HF, 10HF 이런 값들은 될 수 있지만 정수배에 해당이 돼서요. 다만 이런 것처럼 0.6HF나 75.5HF와 같이 정수배가 아닌 형태의 에너지는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게 광양자론의 포인트였습니다. 이런 광양자론으로 설명하는 광자원 효과 내용은 물리학 원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라서 간단히 훑고 넘어갈게요. 포인트는 이거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광전 효과를 일으키는 광자는 전자 한 개와만 매치가 되어서 상호작용한다라는 사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광자와 전자는 1대1로만 상호작용한다. 따라서 이 금속에서의 전자 탈출 여부는 광자 전체의 에너지가 아니고 광자 한 개의 에너지만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광자 에너지가 금속의 1함수보다 작을 때, 여러분 1함수라는 것은 금속으로부터 전자 한 개를 떼어내기 위한 최소 에너지 값을 의미해요. 이 금속의 1함수 값이 광자 에너지보다 작은 경우에는 전자가 금속으로부터 방출되지 않죠. 반면 광자 에너지가 금속의 1함수보다 클 때에는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운동 에너지를 갖는 전자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광전자 한 개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광자 에너지에서 금속의 1함수를 뺀 값으로 정의가 돼요. 따라서 광자의 진동수에 의해 결정되는 게 이 광자의 운동 에너지이지 빛의 세기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것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빛의 세기를 증가시켰을 때 보이는 결과는 그만큼 더 많은 전자의 개수가 방출이 되었죠. 이 광전자의 수가 많아지는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광전 효과에서 광자 한 개는 전자 한 개와 매칭이 됩니다. 이 빛의 세기가 세다는 건 빛을 이루는 광자의 개수가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전자와 매칭되는 광자의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더욱 많은 전자의 수가 방출된다는 거죠. 고전 물리학과 광전 효과의 모순. 우리가 이제 파동 단원에서 공부를 했을 텐데 이 고전 물리학에 따르면 전자기파의 세기란 전기장 진폭의 제곱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전자기파의 세기는 전기장이나 어떤 자기장, 공간의 장의 제곱에 비례하는 물리량인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금속에 빛이 입사하면 이 금속의 전자는 전기장의 사인파 진동에 따라서 진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진폭이 큰 빛이 입사하면 진폭이 크다라는 것은 전기장의 진폭이 크다는 거죠. 따라서 그 전기장 진폭이 크기 때문에 그 큰 진폭을 따라 진동하는 전자의 진폭 역시 커져요. 그러면 그만큼 전자는 금속으로부터 탈출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엄청 밝은 빛을 쬐어줘도 전자는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자, 반대로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의 희미한 빛을 쬐어주면 고전 물리학 관점에서는 전기장 진폭이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전자가 거의 진동을 하지 않아서 금속으로부터 탈출하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바로 탈출한다더라. 자, 이를 토대로 금속에서의 전자 탈출은
전기장 진폭과는 별로 관련이 없구나. 다른 말로 빛의 세기와는 관련이 없구나. 결국 관련 있었던 변수는 바로 빛의 진동수였다라는 거였죠. 이는 빛을 파동이 아닌 입자로 보아야만 설명이 되는 현상이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 산라는 물리학 1과 2 시간의 공부를 안 했기에 잘 들어봐야겠죠? 고급 물리학 시간에 공부하는 거예요. 이 아인슈타인은 빛이 입자라면 빛도 운동량을 가지지 않겠느냐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그 아이디어는 컴퓨턴이라는 물리학자에 의해서 증명이 되어요. 자, 이 컴퓨턴은 흑연에 X선을 입사시켜서 산란된 X선의 파장과 세기를 측정을 합니다. 정말로 빛이 파동만이었다면, 자, 흑연에서 산란되는 X선의 파장, 이 입사하는 X선의 파장과 똑같아야 돼요. 빛이 파동이기만 했다면.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X선은 일단 사인파 형태의 전자기 파입니다. 그러면 X선이 흑연에 입사하면 금속의 그 흑연에 있는 금 전자 역시 입사하는 X선의 사인파 형태로 진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네를 밀어주는 리듬에 따라 그네가 진자 운동을 하듯이 전자 역시 입사하는 X선과 똑같은 진동수로 진동을 합니다. 자, 이때 가속 운동하는 전자는 전자기파를 방출하거든요. 이때 전자는 입사하는 X선의 진동수로 진동을 하기 때문에 입사하는 X선과 같은 특질의 전자기파를 방출해야만 하고 그게 산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빛을 파동적 관점으로만 본다면 이 산란되는 X선의 파동은 파장이 입사하는 X선의 파장과 똑같아야 됩니다. 실제 실험 결과를 확인했을 때 이 예측했던 바와 똑같이 대부분은 입사하는 X선의 파장과 똑같은 파장으로 산란을 합니다. 다만 일부의 X선은 완전히 다른 파장 영역대의 X선으로 산란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 산란되는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변화되는 파장과 원래 파장의 폭이 벌어지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빛이 파동만이 아니고 입자일 수도 있다라는 관점을 취한 겁니다. 자, 이 그림은 입사하는 X선, 그리고 흑연으로부터 방출되는 전자, 그리고 산란되는 X선의 파장인데 빛을 입자로 취급했기 때문에 입자만이 갖는 속성, 운동량, 보존 법칙과 그리고 에너지 보존 법칙 두 가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두 수식을 연립하여 얻은 결과가 다음과 같은 컴퓨턴 산란식이에요. 다음과 같은 수식을 얻는 과정은 이 밑에 관계식을 증명하는 걸 첨부해놨으니 여러분이 차분히 읽어보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는 거, 실제로 산란되는 X선의 파장이 각도에 따라 더 커질 수 있다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식은 빛을 파동이 아닌 입자로 봐야 한다라는 논리에서 출발되었다라는 의의 정도만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905년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이 논문의 마지막 편에 굉장히 유명한 에너지에 대한 식이 등장합니다. 물체의 에너지라는 것은 정의하기를 운동량과 광속의 의 제곱과 정지 에너지의 제곱값을 합한 것의 제곱근을 취한 것과 똑같다. 여러분 뉴턴 역학에서 공부했던 물체의 운동량이라는 것은 그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정의가 됐어요. 따라서 질량이 없는 입자에게 있어서 운동량은 정의하기 굉장히 힘들었죠. 이 공식이 빛체의 종목이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아인슈타인의 특수선에서 이론에 따르면 빛의 속력으로 가는 물체의 질량은 0이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런 물체는 빛 말고는 없었죠. 따라서 이 식에 근거하면 빛이 가지는 에너지의 크기는 빛의 운동량과 광속의 곱으로 정의가 됩니다. 이상해요. 뉴턴 역학에 따르면 질량이 없을 때 운동량 그리고 에너지가 정의가 되기 힘들었는데 사실
가능하죠. 상대성 이론 체계에서는 질량이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면 이 빛이라는 것은 광속으로 에너지와 운동량을 전달하는 덩어리입니다를 뜻하는 식이에요. 자,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빛의 에너지를 플랑크의 양자와 가설을 이용하면 빛의 진동수 F로 표현할 수 있었고, 그 크기는 플랑크 상수와 진동수의 곱이었죠. 자, 그리고 진동수가 나왔기 때문에 광속과 파장으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겁니다. 어때요? 빛의 에너지를 설명하는 식이 두 개가 생기게 되었고, 이 두 식의 등가성이란 다리를 놓게 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등장을 해요. 양변을 광속 C로 나누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는데, 처음에 이 식을 접했을 때 굉장히 알쏭달쏭했다고 합니다. 뭐가 알쏭달쏭했냐면, 뉴턴 역학에 따르면 이 운동량은 완전히 입자의 속성이었고, 이 파장이라는 것은 철저히 파동의 속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빛의 경우에는 입자의 속성과 파동의 속성이 다 공존해 있죠. 빛은 분명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파동으로 알고 있었는데 입자의 속성도 가지고 있네. 과학자들은 이 식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동일한 입자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다른 표현되는 언어들이 이 플랑크 상수로 연결되어 있구나. 그를 통해 빛의 파장값을 알면 빛의 입자적인 속성, 운동량을 알 수 있겠구나 라고 접근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반대로, 그렇다면 P라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람다라는 파동성을 띠지 않을까라는 역발상을 합니다. 그 최초의 정본인이 바로 드브로이예요. 드브로이는 다음과 같은 대칭성을 눈여겨봅니다. 이 전하가 만들어낸 빛이 이중적이라면 그 빛의 모체인 전하 역시 이중적이지 않을까. 따라서 드브로이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도출된 E는 PC와 플랑크의 양자와 가설을 토대로 나온 E는 HF의 등가성을 토대로 탄생한 공식의 파장과 운동량의 자리를 뒤바꿔서 역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만큼의 운동량을 가지는 입자 또한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람다라는 파동적 특질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러한 드브로이의 예측이 3년 뒤에 실험을 통해서 검증이 되게 되죠. 자, 여러분이 오해하기 쉬운 게 물질파가 정말 파동처럼 넘실넘실 거리는 건가? 라는 생각인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 이 운동량을 가지는 입자가 갖는 이 파장감만큼의 간섭과 회절의 성질을 보일 수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운동 에너지로도 드브로이 파장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물리학 원시간에 했으니까 간략하게 눈으로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실험을 통해서 검증된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로 첫 번째는 전자, 그리고 양성자, 중성자, 그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분자 단위에서의 회절 현상을 토대로 확인이 되었고요. 이 이중 슬릿에서 전자를 쏘아주었을 때 전자가 보이는 독특한 패턴, 간섭 무늬가 발견되는 걸 확인합니다. 실제 이 간섭 무늬 간의 간격, 관찰되는 간격과 전자가 파동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물질파에 넣어놓은 파장값을 대입해서 얻어낸 결과값이 똑같다는 게 발견이 됨으로써 물질파의 파동 이론에 큰 힘을 실게 되죠. 자, 또 다른 실험이 있습니다. 다소 낯설 수 있는데 이 데이비슨과 거머의 전장 산란 실험. 니켈 결정에 가속된 전자를 입사시켰을 때 산란되는 전자들의 검출 개수를 확인하고, 만약에 전자가 파동이라면 이 특정 각도에서 보강 간섭을 하고 그 보강 간섭하는 특정 각도에서 전자가 많이 검출되는 게 아닌가라는 논리였어요. 자, 그거에 대한 수식적인 내용이 브래그 회절 조건이라는 건데, 실제로 전자를 이제 니켈 결정에 입사시켰을 때 그 조건이랑 X선이라는 파동을 입사시켰을 때의 조건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실제 니켈 결정의 격자 구조 간격 D를 구하기 위해서 X선 파장을 입사시켜가지고 보강 간섭했을 때의 간섭 조건을 이용해 이 D 값이 0.91 옴스트롱인 것을 밝혀냅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전자를 입사시켜요. 이 전자를 54V로 가속시켜서 이 전자의 에너지는 54 일렉트론 볼트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드브로이 관계식에 의하면 전자의 파장은 운동 에너지로 표현했을 때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족하잖아요. 54 일렉트론 볼트를 넣고 전자의 질량을 넣고 플랑크 상수값을 넣으면 이 람다 값이 1.65 옴스트롱이 나와요. 이렇게. 자, 그런데 실제로 얘가 전자가 이 D라는 간격에서 보강 간섭을 하는데 이 보강 간섭하는 경로차 조건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실제 산란되는 값도 X선의 산란을 통해서 알아낸 결정 격자 구조의 간격 D를 집어넣었을 때 이게 보강 간섭하기 위해 필요한 전자의 파장 값이 1.65 옴스트롱이에요. 완전 똑같죠? 이를 토대로 전자의 물질파 이론과 실제 실제 실험 결과의 유사성을 근거로 전자의 물질파 이론이 허황된 말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입증하게 되죠. 정리하면 아인슈타인의 공식 E는 PC와 이 플랑크의 공식 E는 HF가 갖는 등가성이 이 한 역할, 이게 바로 양자 역학의 발전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 두 공식의 등가성을 토대로 본래 파동인 줄만 알았던 빛이 입자이기도 하고 본래 물질이기로만 알고 있었던 입자가 파동이기도 한다라는 이중적인 성질을 알게 된 거였으니까요. 양자역학과 이 상대성 이론은 우리의 감각을 넘어선 시공간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해준 반면 한편으론 이 우주와 미시 세계의 실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 낯선 것으로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이 20세기 과학의 부적이라 말할 수 있는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은 본디 인간의 마음에는 궁극적으로 낯선 것이지만 사실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은 인류뿐만이 아니라 외계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궁극적인 진리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릴 노래는 이승현의 에일리언이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이 가끔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되게 낯설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거는 미래가 막연하기 때문이죠. 이 미래의 막연함은 인간의 마음에 필연적으로 낯선 것이지만 그 필연적인 두려움에 방해받지 마세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잘하고 있더라도 낯설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불안의 떨림을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설렘의 두근거림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이 특별한 힘은 이미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음을 기억하세요. 이미 답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물리를 통해 인생을 배웁니다.